위클리 브리핑 투자 전략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한지영 연구위원, 심수빈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고가 많이 났네요, 연구위원님. 네, 뭐 좋다가 많은 것들이 많죠. 네. 그래도 뭐 6월달, 7월달 그만큼 즐겼으면은 한 번씩은 쉬어가도 되는 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뭐 이거는 뭐 거의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거의 송장을 만들어 버리니까 맞아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네. 뒤통수를 맞으니까 네네. 그게 제일 아프지 않나. 그렇죠. 뭐 많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국장보다 일단 미장부터 한번 볼까요? 네. 미장도 빠져가지고. 그렇죠. 미국도 만만치가 않았죠. 네, 그 고용 고용이랑 쇼크? 네. 뭐 ISM 예상보다 잘 안 나왔고, 네. 뭐 아마존 실적 부진도 있었고, 네. 또 관세 가지고서도 여전히 좀 말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미국 증시도 나락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8월에 좀 빠지려고 하는 게 맞긴 맞나 봐요. 예. 그 쉬었다 가는 거는 뭐 그러니까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놀림목 나와주면서 네. 못 산 사람들한테 기회도 주고, 네. 단기 뭐 밸류에이션이나 속도 부담도 덜어가야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나쁘진 않죠. 뭐 현금이 없으니 그렇죠. 문제지만. 네. 그래도 그리고 또 사람 심정이라는 게 네. 빠지면 또 아프잖아요. 싸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고용이 보니까 뭐 그 전달 두 달치가 막 네. 완전 수정이 크게 되면서 거의 뭐 10만 건 이상씩 추가 하향되니까 아니 이러면은 우리가 사실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경기가 안 좋은 줄 알고 있었으면 네. 대응이 됐을 텐데 갑자기 세 달치가 완전 나락으로 빠지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이번 달은 그렇다고 쳐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매월 첫째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지죠. 신뢰성을 예. 부여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뭐 트럼프가 뭐 BLS 노동통계국장 이게 잘라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저도 그거 말이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용이 이렇게 최근에 수정이 많이 되는 걸 가지고서도 뭐 여러 가지 학계의 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뀐 것도 있고 또 머스크가 쏘아올린 그 나비 효과도 있지 않나. 뭐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도지 정부 효율부 들어가서 사람 자른 거. 사람 잘랐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고용 노동통계국에서도 그 인력난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집계를 뭐 정확히 적시할 수 없다. 뭐 이러한 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래서 실업률을 보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뭐 요즘 불안불안하지 않아요? 네, 그죠. 근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변동성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즉 이번에 4점이 나왔고 컨센에 부합하게 나왔고 최근에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 보면은 고용 이야기할 때 신규 고용 몇 건 좋다 이런 거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업률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 그 고용 신규 고용 창출되는 거에 대해서 그 맹점들과 애매하다고 한계점이 있다라는 보는구나.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갑자기 또 이쪽에서 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미국 경기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까지 안 좋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반대로 뭐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경기 안 좋은 게 먼저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진짜 8월은 조금 쉬었다 가나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뭐 들더라고요. 쉬었다 가는데 네. 이게 또 불안한 게 이거죠. 딱 1년 전으로 시계의 타임스톤으로 뒤로 돌려보면은 예. 8월 초에도 딱 작년 8월 초에도 네. 미국 고용 안 나오면서 시장 폭락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코스피 하루에 10% 빠진 날 있었어요. 8월 4일인가 5일 날에. 그때 뭐 엔캐리 청산 문제도 그랬고 엔캐리는 기억나. 네. 그와 동시에 고용이랑 ISM 쇼크 맞네. 나오면서 뭐 미국 침체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던 시기인데 지금도 뭔가 비슷하긴 하죠. 그러네요. 근데 그 경로를 따라갈까라고 보면은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랑 지금이랑 지표 자체가 그 경고함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은 뭐 위험 관리, 변동성 관리 뭐 쉬었다 가는 건 대비해야 되지만 야 올해 장 끝났다. 이제는 국장이건 미장 팔고 다른 데로 가자. 뭐 이런 식의 판단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미국 증시 하락하는 거야. 뭐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고 사실 더 중요한 게 뒤에 또 남아 있으니까 잠시 후에 국장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심수빈 연구원과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상황들이 전체적인 뭐 달러나 금리나 뭐 코인 시장이나 이런 쪽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달러는 요즘 좀 어때요? 요즘 달러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FOMC에서 좀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무역 협상이 좀 진행이 됐는데 이게 미국에 좀 유리하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그렇다고 해도 뭐 미국 연준이 이제 뭐 금리 인하를 그럼 종료했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고용지표 부진이라던가 ISM 쇼크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얘기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달러가 8월 중에 추가로 좀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약보합권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고용 쇼크 나와서 안 좋다라고 하다가도 9월에 금리 인하하면 좋은 거잖아라고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아서 장단 맞추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항상 그때마다 시장을 또 들여다봐야 돼요. 얼마나 올라왔나, 아니면 얼마나 빠졌나. 그에 따라서 또 다 반영하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에너지 가격은 요즘 어때요? 유가가 좀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요즘 유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주말 동안에도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오펙에서 이제 9월 생산 쿼터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일각에서는 9월에 이제 생산 규모를, 그러니까 증산 규모를 좀 늘릴 거다라고 얘기가 좀 직전에 좀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 기준으로 좀 빠졌습니다. 네, 뭐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어찌됐든 예상보다 9월에도 8월이랑 유사한 수준의 이제 증산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오펙 증산 이슈가 유가의 하방 압력을 좀 높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무역 협상이 좀 진행이 되면서 수요 불안은 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러시아 제재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이제 휴전 안 하면 러시아에 대해서 그다음 러시아와 교역하는 교역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뭔가 공급 불안이라는 게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여름철이기 때문에 사실 원유 소비가 계절적으로 좀 늘어나는 구간이라서 결국 이러한 환경에서 공급 불안이 상존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수급이 좀 타이트해질 수 있다라는 이슈들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보면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유가는 좀 상방 리스크가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진짜 어렵네요. 뭐 곳곳에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뭔가 좀 예민해졌던 그런 가격들을 한 번씩 이렇게 튀게 만드니까 돌아가면서 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코인 시장도 빠진 건가요? 코인 시장은 사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언제 빠져도 좀 이상하지 그랬군요.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빠질 만한 요인들은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벤트가 소멸을 했기 그쵸.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호재가 없다라고 하면 더 올라가기도 좀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뭐 디지털 자산 3법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서 결국 시장에 대해서 기대는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 심리 차원에서 보면 연준 FOMC가 좀 매파적이었고 고용지표 부진되면서 사실 주가도 좀 많이 빠졌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가 소멸됐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만한 요인이 좀 많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ETF 쪽에서 자금 유출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던 자금들이 일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ETF 플로우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뭐 크게 많이 그러니까 들어간 유입 금액에 비해서 유출 금액이 엄청 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조정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한 건 맞는데 뭐 아직까지 막 크게 막 큰일이 났다 이렇게 얘기할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뭐 일단 뭐 해외 분위기는 이렇다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국장으로 넘어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예. 어렵죠. 지난주 급락 네. 이유에 대해서 음. 뭐 정치권에서는 이 세제 개편안 때문이 아니다 뭐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황이 이제 그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 아니 뭐 솔직하게 네.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죠. 정황이 그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 빠질 때 미국 선물이랑 그다음에 뭐 니케이랑 중국 상해랑 빠지고 있었는데 얘네들도 최소한 인간적으로 2% 이상은 빠졌어야 되는데 그래야 대화가 되지. 그 정도까지는 안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글로벌한 요인 말고
뭔가 국내 요인들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죠. 보는 건데 네. 뭐 상호간세 협상 사실상 한국이 뭐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평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세제 개편안 여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저는 많이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안 그래도 뭐 리포트나 이런 걸 좀 내셨더라고요. 네. 네, 내용 제가 주말 사이에 열심히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이즈는 있겠죠. 정치라는 것들이 개입이 되면은 네. 약간의 이념 논쟁까지도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텔레그램만 봐도 이번 그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정치 성향을 좀 알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 아 그래요? 그런 걸 배제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거 그 31일 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 그대로 원안 그대로 갈 확률 저는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 왜죠? 일단은 뭐 그 여당 대표 측에서는 뭐 원안대로 추진할 거다. 대주주 양도세가 실제로 뭐 연말의 수급이나 지수 방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죠. 예,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은 해요. 왜냐? 뭐 그쵸. 그때 단기적인 이벤트이기도 하죠. 이벤트니까. 예. 통상적으로 12월 달에 개인들이 팔아서 빠졌으면 1월 달에 그만큼 반등 나오는 게 있고 네. 그게 코스닥의 1월 효과를 증명하는 것 중 하나인데 네. 그때랑 지금은 맥락이 다르죠. 아 그쵸. 그쵸. 예. 지금은 증시 활성화 시키겠다. 코리아 그렇죠.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약간의 엇박자 역행 타고 있는 게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가져다준 파장이 아니었나. 아 우리랑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이랑 이렇게 하기로. 네, 뭐 근데 정치라는 게 속고 속이는 게 정치이긴 하지만 참 쉽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린 저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뭐 일반 여론들 포함해서 외국인들 리포트를 봐도 이번 네. 세제 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안 좋게 아쉬움을 봐요. 표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되는 정부 차원에서도 네네. 이거를 지금 이번에 발표한 그 원안대로 갈 가능성보다는 어차피 이건 어디까지는 발표가 된 거지 실제 확정은 9월달 국회 본회의 이후에 좀 확정 여부가 나올 것 같아요. 9월 이후에. 네, 그러면은 그 전에 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번에 총 한 5가지 정도가 네. 바뀌었더라고요.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법인세 올라가는 거, 네. 그다음에 거래세 네. 올라가는 거, 뭐 여러 가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네. 이제 세부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고 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이 무너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들이 생겼는데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대주주 양도세라고 빨간색을 쳐놓으셨어요. 저게 수급상으로는 가장 중요하죠. 솔직히 증권거래세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더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법인세율 같은 경우도 1%포인트니까 뭐 그렇게 저는 뭐 크게 기업 EPS에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대주주 양도세랑 플러스 배당소득 분리과세 원래는 저희가 이제 25%를 기대했는데 그렇죠. 35%로 상향한 거. 그럼 그 의미가 있어요? 35%면? 의미는 있긴 있죠. 이전에가 45%였으니까 10%포인트 낮은 건데 그것만으로는 그쵸.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늘리거나 우리나라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정책 신뢰도 문제니까 아니 그쵸. 이렇게 내려준다더니 이렇게 눈 바꾸어서 눈속임 할 거면은 그러면 이제 대주주들의 자금을 갖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는 네. 건데 그 사람들이 굳이 주식을 살까라는 생각이 계속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나중에 상속세까지 조금 이제 당근을 줘야지 좀 더 그 코리아 한국 유치를 할수 저평가에 있겠죠. 대한 좀 그 우려들을 많이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장 초반부터 주가가 막 요동을 치고 있는데 네. 이번 주에도 관련 노이즈는 있을 거다. 하지만 그 이 원안대로 저는 갈 확률 좀 낮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하겠지. 믿어볼까. 이번에 진짜 다른 것 같은데 하다가 딱 뒤통수를 지금 한 번 맞았는데 네. 에이 설마 이걸 진짜 하겠어?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그렇죠. 지금 계속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고. 작년도 비슷했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 8월 달에 뭐 미국 고용이랑 AI 업체들 버블 논란 말고 네.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내린 것 중 하나가 금투세 도입. 아, 이거였었죠. 그쵸, 이거 그쵸. 가지고서도 네. 막 2달 말 많다가 그랬죠. 결국에 10월 달에 이거 도입 안 하기로 결정했다. 음.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커졌어요. 그렇죠. 네. 예. 표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저희 유권자잖아요, 다. 네, 그렇죠.
그걸 다 보고 있어야죠. 그쵸. 이거는 뭐 색깔론, 뭐 좌파 우파 막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증시 관점에서 그러니까요.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아, 네, 그니까요. 그렇죠. 좀 희망을 좀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9월에 어떻게 만약에 한지영 연구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뭐 많이 밀리는 것들 사도 되죠. 오. 근데 저는 뭐 지금 코스피 이 3,200 이상 레벨에서는 예. 굳이 올라가는 거 따라 사기보다는 아, 조정시 그래요? 매수 전략이 맞다. 저는 뭐 뭐 일단 코스피 상단을 8월달에 3,400까지 제시를 했는데 네.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들이 좀 더 돌아선다던가 관세와 관련해서 불확실성들이 더 해소된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네. 오늘은 지금 뭐 소폭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고 네. 이번 주건 혹은 이번 달이건 중간에 조정을 세게 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게 이전보다는 하단은 단단해졌다. 왜냐? 배당소득 분리과세랑 대주주 양도소득세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노이즈들이 많고 비판도 네. 많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관점에서 보면은 밸류에이션상 저희가 뭐 3,000 깨지는 거, 뭐 2,800 가는 거, 네. 이 확률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일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뭐 일단 상법 개정안 대주주 양도세, 세제 네. 개편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거부터 봐야 뉴스에 되고. 기울을 기울여야 되고 예. 또 미국에서는 이제 팔란티어 실적 있고 오늘 나오더라고요. 네, 팔란티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로템이나 LIG, 넥선, 방산주주 음. 실적 이 개별 실적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이번 주에 한해서는 주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고용이 그렇죠. 좀 노이즈가 지표가 생겼으니까. 민감도가 높았으니까 작년 8월에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잘 나오니까 시장이 그때부터 반등 빡 했거든요. 지금도 조금 비슷한 결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이렇게 쇼크들이 막 발생을 하면서 진짜 놀란 가슴 부여잡기가 네. 힘드셨을 텐데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고 또 시장은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놀라서 뭐 분노해서 그거 얘기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이슈 계속 보시고요. 팔란티어 그리고 또 기업 실적들, 국내 방산주, 또 뭐 APR 화장품주 이런 종목들도 이번 주에 나오거든요. 이런 거 한번 주목해 보시다 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시장이 돌아올 수도 있겠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칠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